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서울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이상 증상이 나오면 바로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자들이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들의 인정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서로 다른 병원의 심뇌혈관 질환 의사들이 7명 이상씩 팀을 짜서 운영되는데 의사들끼리 직접 소통하며 환자를 치료할 병원을 정하는 형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다크 패턴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다크 패턴의 예시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투척 기능이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드론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35도, 전남 화수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오를 전망입니다. 오후 한때 중서부와 전북 동부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전과 광주 36도 등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는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마철 습기가 미처 다 빠지기도 전에 열기가 차오르면서 창문도 제대로 없는 쪽방촌 주민들의 고된 여름나기도 본격화됐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창문도 없는 쪽방에서 러닝셔츠만 입고 선풍기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찬물을 들이켜보지만 그때뿐 밤낮 없는 무더위에 며칠째 잠을 설쳐 피로도 쌓여갑니다. 습기도 많고 감기도 안 뜨고 바람도 안 되니까 밑바닥에 돗자리 깔고 살까 지금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 너무 더워서. 이곳 건물엔 쪽방 주민 7세대가 모여 사는데요. 1층엔 에어컨을 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 건물 2층에만 한 대가 놓여 있는데 아래까진 바람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맛비가 몰고 온 습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방에 들어서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라고 주민들은 푸념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좀 숨이 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내가 땄어요 저거를. 이제 바람 물려놔도 저는 닫으면 되고요. 다른 쪽방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보다 밖이 더 시원해서 인근 공원 나무 그늘에 3355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이 열이 한마디로 샤워라도 금방 땀 흘리고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좀 해줬으면. 환기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안개를 뿌려 열기를 앗아가는 쿨링포그 설비를 골목에 설치하고 인근 목욕탕은 무료로 몸을 씻고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밤더위 대피소로 바꿨습니다. 또 시내 쪽방촌 주민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어컨 200여 대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자동 등 일부 쪽방촌에선 낡은 건물이 설비 무게를 버티지 못하거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더뎌지는 등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볕 더위는 8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쪽방 주민들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가까운 일본도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 지역에는 대형 태풍이 접근하고 있어 기상 피해로 인한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도심은 오전 11시를 지나면서 이미 35.5도를 넘어섰습니다. 사이타마현은 오후 들어 39도를 기록하는 등 일본 대부분 지역이 연일 35도 이상 40도에 육박했습니다. この暑さはもうずっと続いてますでしょ。夜寝らんない。普通の公園には行かなくなりましたね。もう水のある公園ばっかりになりましたね。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29일 도쿄에서는 90대 남편과 80대 부인이, 이튿날 30일에는 70대 노부부가 숨졌는데 당시 모두 에어컨이 꺼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人が亡くなったと想像してみると、これは大災害に匹敵するような事態。65歳以上の死亡者数が8割を超えています。 이 같은 살인적인 무더위에 대처할 여러 기술이 적용된 상품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팬이 장착된 옷, 수냉식 조끼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そもそも熱中症にまずならない。なる前の段階で抑えるっていうような技術をもっと世に普及してほしいとも思っておりますし、あとはですね、その働いている現場だけではなくて、普段の生活から対策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もっといいなと。 이런 가운데 제6호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현 등에 접근하면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는 등 벌써부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이 폭염과 태풍을 연이어 마주하면서 올여름 내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1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한 안전사고로 모두 136명이 사망했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8월의 사망자가 49%로 가장 많았고 7월이 38%, 6월이 12% 순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2%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영 미숙이 30%, 음주 수영 16%, 급류 등 높은 파도로 인한 사고가 10%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정 의원은 여름 휴가철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며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폭염에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법,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집마다 에어컨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엔 특히 냉방비 폭탄 걱정이 큽니다. 전기요금이 상반기에만 2차례나 오른 탓입니다. 4인 가구 가정에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가동한다고 했었을 때 평균 사용 내시는 전기요금에 비해 한 4만 1,000원가량 더 부담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에어컨 사용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어컨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소비 전력 정보와 에너지 등급 효율 등이 적혀있는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낫습니다. 희망 온도에 이르면 실외기가 절전 운전을 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처음에 가동하실 때는 가급적 18도 그리고 강풍이나 터보풍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좀 더 빨리 냉각이 되고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해 놓은 뒤에 반대로 10년 이상 된 구형이거나 소비 전력 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정속형 에어컨은 집이 시원해지면 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더워지면 다시 틀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외출할 때 에어컨을 꺼야 하는 건 인버터형이건 정속형이건 똑같습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냉방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에어컨에 예약이나 절전 기능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사용 시간을 정해두거나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현명합니다.
절전 모드를 사용하시면 고객이 원하시는 온도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 온도를 일정 유지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에어컨 필터를 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냉방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아울러 공기 배출이 막히면 전기 사용량이 더 느는 만큼 실외기 주변에 언제나 말끔히 정리해둬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된 사람은 이번 주부터 기존보다 최대 6,700만 원 많은 1억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에 잠긴 주택도 기존의 2배인 6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정부의 늘어난 호우 피해 지원 대책을 김종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마와 극한 호우가 남긴 상처가 깊은 가운데 정부는 수해 피해 지원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우선 실제 건축비에 크게 못 미쳤던 기존 주택 파손 지원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으로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입니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 기간에 피해를 받거나 지난 일요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대상입니다. 주택을 다시 짓고 생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손길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침수주택 지원금도 종전의 2배인 6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자 역시 이번엔 업체별로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망 실종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농업 분야는 피해 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다만 추경 없이 재난 대책비,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용길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간 내에 병원에 와도 치료할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정부가 다른 병원 의사들이 팀을 짜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심혈관 질환의 응급치료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 2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한 비율은 48%,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3시간 내 도착률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적시에 치료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먼저 환자나 가족이 평소에도 응급 증상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도울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 가능한 병원 현황도 지도 형태로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와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치료에 협력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병원 의사들이 7명 이상 팀을 짜서 운영하면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30개 팀 정도를 선정해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 팀별로 운영 실적에 따라 연간 1억 9천만 원에서 최대 2억 7,2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수가 체계도 기존의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저희가 100% 사전 보상이라고 하는 공공정책 수가의 이제 한 형태로서 또 지급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복지부는 이런 방식이 필수 의료 인력의 중증 응급 대응 부담도 완화해서 인력 이탈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력 양성 방안과 달리 현재 인력 상황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소아청소년과 등 다른 필수 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각각 국내 사망 원인의 2위와 4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률이 높습니다. 환자 수 연간 290만 명, 연간 진료비가 7조 원에 육박할 만큼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큰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를 낸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말 5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국토부와 LH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09개 가운데 37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 15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파주, 운정 등 입주가 이미 끝났거나 현재 입주 중인 단지는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인데 이 가운데 설계 오류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발주처인 LH는 7개 단지에 대해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보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주처인 LH를 포함해 설계와 감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 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 3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일정 기간 공짜라서 가입한 인터넷 회원 결제가 자신도 모르게 유료로 바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더니 너무 복잡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법적 규제 전에 빨리 잘못된 상술을 바로잡으라며 온라인 눈속임 상술, 다크 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대해 연방거래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료 회원제인 아마존 프라임과 관련해 가입은 쉬운 반면에 탈퇴는 매우 어렵게 해놨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이나 착각, 실수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사용 환경, 다크 패턴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멤버십 결제 안내창입니다. 결제 동의를 구하면서 멤버십 업그레이드 동의를 섞어 나서 교묘하게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다는 문구 옆에 X 표시를 해놨습니다. 헷갈려서 X를 클릭하면 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관리하라며 이처럼 다크 패턴의 예시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소비자도 모르게 온라인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이른바 숨은갱신 등의 유형은 현재 규제 가능한 법령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안 통과 전에라도 사업자들의 운영 관행을 바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 패턴의 유형의 일부 유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법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이나 고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끝낸 공정위는 의류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실태 조사 결과도 공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드론 제조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중국이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어제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출 통제 대상은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 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 7kg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입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구 생물의 80%가 바다에서 서식하는 만큼 해양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을 연구하에 제품화하는 연구센터가 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맥반석이 깔린 청정 해역이 펼쳐지고 바닷속엔 해조류들이 춤을 추듯 살랑입니다. 2,200여 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전남 완도입니다. 해양생물의 보고 완도에 해조류를 연구해 제품화하는 조선대학교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무궁무진한 해양 어류뿐만이 아니고 해조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 조사, 이걸 사업화, 또 검증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마 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양 산업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국내 해조류는 1000여 종에 이르지만 연구 소재가 되는 해조류는 불과 5%. 조선대학교는 지난 2007년부터 해양생물연구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해조류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는 해양생물에서 식품과 의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각종 해양생물 소재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평가센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의 클러스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대학교는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일반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기술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완도군도 해양 바이오 소재 연구부터 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벌써 해조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개발해서 미국 등과 같이 세계 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센터, 즉 조선대학교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주 항공 기술을 선도해온 조선대학교가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지난달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형태는 크게 홍수와 산사태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는 특히 경북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던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